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특히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좀 특이해요. 미국에서는요, 완전 시골 마을 있죠? 소위 깡촌 마을. 그런 곳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작은 마을일수록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가끔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딱 그래요. 미국 켄터키주에 펜브룩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켄터키주 남서쪽 제일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크리스천 카운티에 속해 있으면서 인구가 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마을을 구성하는 건 700명의 주민들이랑 옥수수밭, 콩밭밖에 없다.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이라고는 뭐 곡물 저장소, 창고죠. 그런 거 몇 개 있고 교회가 하나 있고 소방서 하나 있고 뭐 그게 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기찻길이 질러가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빵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지? 그 대신에 차로 한 30분 정도 가면 포트 캠벨이라는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이 펜브룩에 좀 몇 명 거주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곳을 찾는 뭐 파견 온 군인들, 젊은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하플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기 빠져나가는 저 도로야, 저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작은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감 없는 마을이 2015년도에요. 갑자기 미국에서 유명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오전 8시 45분이었어요. 펜브룩 소방서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는데요.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옥수수밭 한가운데 웬 차가 버려져 있는데 거기 불이 났다.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얼른 가봤더니 차 한 대가 되어져 있고요. 여전히 연기가 막 푹푹 올라오고 있어요. 강한 등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소방대원들은 남은 불길 다 잡고서 차 안을 살펴봅니다. 근데 엄청난 걸 발견해요. 새카맣게 타버린 시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 불에 완전히 타서요. 거의 뭐 유골 같았어요. 소방관들은 바로 손 딱 대고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다. 경찰 불렀고요. 켄터키주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렇게 차량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팸 필립스라는 여성의 차로 나왔어요. 현장에는 특히 등유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거 방화다. 이 차에다가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일부러 붙인 거다 추정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 뭐 경찰관들, 소방관들 도착했을 때 뭐 이게 무슨 차인지 무슨 색깔인지 확인이 아예 안 됐어요. 너무 심하게 타버려가지고. 그냥 뼈대만 남아 있었거든요. 심지어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한 게 아니라 다 타고 잔불까지 다 제거하고 그렇게 안을 좀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의자 뭐 이런 구조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거예요. 다행히 번호판은 이렇게 좀 타긴 했지만 그래도 식별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조회했더니 바로 57세 팬 필립스라는 여성의 차로 나온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작은 마을 펜브록에 살고 있었습니다. 펜브록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에 살고 있는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자, 일단 경찰이 신원을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뭐 직감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팸이랑 그녀의 남편 칼이겠구나. 경찰은 곧장 팸의 집으로 가봅니다. 근데 팸 집이 엄청 커요.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집 면적만 한 100평이 넘고요. 마당까지 다 하면 한 2000평 정도? 거의 뭐 농장에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똑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역시나 부부가 저 차에 있었던 거야. 집에 없겠지. 집 주변을 여기저기 둘러보는데요. 이 집이 넓어서 그런 건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공사용 자재랑 사다리 이런 게 막 널브러져 있고 여기가 집이야? 공사판이야? 그런데 집 앞에 보도블럭 있는 쪽을 보니까 검붉은 혈흔이 똑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도블럭이랑 드라이브웨이에. 핏자국은 쭉 연결돼서 마당까지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계속 따라갔죠. 뒷마당은 잔디밭이거든요. 근데 거긴 피가 꽤 많아요. 다량으로 누가 심하게 피를 흘렸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이거 부부가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구만. 누가 부부를 뭐 칼로, 총으로 살해하고 차에 태우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긴급으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집 문 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조용한 거예요. 당연히 뭐 사람도 없고. 근데 집안의 분위기가요, 누가 봐도 사건 현장이었어요. 현관문 바로 앞에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또 문 옆에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유선 전화기. 거기도 피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저먼 셰퍼드. 부부가 키우던 개였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잘 짖지도 못하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경찰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은 다른 곳도 집안 샅샅이 뒤지는데 뭐 현관문 앞에 있는 혈흔 말고는 특별히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금품을 뒤졌다든지 버려진 흉기도 없었고, 그렇게 내부 수색은 다 마치고 이제 별다른 거 없구나 하면서 뒷마당에 데크 쪽으로 가봤는데요. 근데 이게 뭘까? 데크 바닥에 뭔가 이렇게 헝겊 쪼가리 같은 게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여기도 피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헝겊 모양이 좀 이상해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찰은 그 끈을 스르륵 당겨보니까 무슨 비밀의 문처럼 바닥에 있는 데크가 킥 하면서 올라가고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나오는 거예요. 경찰은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얼마 내려가지 않았을 때 계단 위에서 뭔가 옷더미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후레쉬로 딱 비춰보니까 사람. 60세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총에 여러 발 맞아서 총 5발 맞았어요. 피를 이미 많이 흘리고 있었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신 주변에는 뭐 다리 사이라 뭐 겨드랑이 사이 뭐 이런데 뭔가 타다가 남은 나뭇가지들 흔적이 있었어요. 옷들도 조금 탔고, 아마도 범인이 시신을 여기 옮기고 나서 불을 붙이고 지하실 문을 닫고 도망을 갔겠죠. 근데 지하실 안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저절로 불이 꺼진 거예요. 만약에 산소가 있었다면 활활 타가지고 집까지 다 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일단 이 사인보다 이 사람 누구냐? 아니, 부부의 시신은 지금 차에서 옥수수 밭에서 발견됐는데 이 부부집 지하에서 죽은 이 남자는 누구야? 놀랍게도 지하실 남자는 팸의 남편, 이 집에 살고 있던 남성 59세의 칼 필립스였어요. 그럼 방금 그 차에서 불탄 시신은 성인 2명이었는데 그 부부가 아니란 말이야? 경찰은 집 주변에 더 수색해봤어요. 살인사건 현장이니까. 마당에서 뭔가 발견하는데 권총 한 자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썼던 루거 권총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휴대폰. 그것도 피가 막 찐득찐득하게 말라붙어 있는 휴대폰이었거든요. 근데 휴대폰은요,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옆집이랑 부부의 집 경계쯤에서 발견이 됐어요. 야외에서. 부부 집이랑 옆집이 담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완전 벽이 쳐진 게 아니고 앞부분에 차고로 들어가는 길은 옆집이랑 같이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두 집이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한 집인가 싶을 정도로. 경찰은 그 이웃 주민 집 쓱 가봤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뭐지? 그 근처에 가보니까 시끄러운 막 음악 소리가 나고 TV는 켜져 있고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오고요. 대낮인데 집안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경찰은 계세요? 계세요? 물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는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고 컵에는 맥주도 한 잔 따라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 방금 지금 막 먹으려고 차려둔 게 아니라 한 하루 이틀 전에 만들었는데 안 먹어서 고기는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고 샐러드는 숨이 죽어 있고 맥주에도 거품이 하나도 없어요. 경찰은 좀 수상하죠. 옆집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집 주인은 실종됐나? 왜 문을 열어두고 갔지? 또 집안에 불이 다 켜져 있었다면 밤에 어디 나갔는데 그 뒤에 돌아오지 못했나? 이 집은요, 에드 댄슬로라는 남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애들을 좀 수사해보자 집 안을 살펴보는데 에드 집 거실에는 가죽으로 된 오래된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권총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된 거. 뭐야, 총?
에드가 범인인가? 옆집 사람을 죽였나? 그런 의심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아까 집 마당에서 발견된 휴대폰 있죠. 근데 그게 또 에드 거예요. 살인마가 자기 휴대폰을 현장에 툭 떨어뜨리고 갈 리는 없고 거기다 혈흔까지 묻어 있는데 오히려 에드는 피해자이지 않을까? 자, 일단 칼 필립스는 자기 집 지하에서 죽어 있었어요. 칼의 안에 팸의 차에 발견된 시신 누구일까? 팸이랑 옆집 남자 에드였어요. 이게 또 생뚱맞게요. 에드가 몰던 차가 집에서 한 2km 떨어진 펜브룩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차 안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고, 에드의 지갑도 차 안에 있는 콘솔 박스에서 나오고, 아니 뭐 그렇게 황급하게 차에서 차키까지 꽂아두고 뛰쳐나가서 옆집 여자, 그것도 유부녀 팸이랑 차에 왜 있었던 걸까? 너무나 의문투성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아주 빠르게 마을에 다 퍼졌고요. 경찰들은 목격자가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다들 얼굴 아는 이웃 주민들이니까 뭐 본 게 있지 않을까 제보를 기다렸는데요. 공지하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서 진술해준 이웃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말린 라로크라는 여성이었어요. 말린도 저먼 셰퍼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사망한 칼이랑 팸 부부 집에도 셰퍼드가 있었죠. 그 계기로 부부랑 엄청 친하게 지낸, 그러니까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말린의 진술에 의하면 부부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시신 발견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펜과 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매튜. 매튜는 이미 성인이 돼서 독립해 나갔어요. 근데 얼마 뒤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선물로 세탁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배달되기로 한 날이 11월 18일.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팸은 오전 10시에 직장 은행원이었거든요.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저기 세탁기 배달원인데요. 그 물건 가져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 다음에 올게요. 팸은 이러다가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집에 남편 칼이 있는데 그 초인종을 못 들은 건지, 뭐 이 사람이 어디 간 건지, 사람이 없다고 돌아간다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어디 간 거야? 비슷한 시간에 이웃 주민 그 셰퍼드 키우는 말린도 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이날 아침에요. 말린이 동물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병원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병원이에요. 수의사가 아이 말린 그 칼이 키우는 셰퍼드 오늘 내일 해요. 곧 무지개 다리 건널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대요, 수의사에게. 그래서, 칼이 지금 마음고생 심하겠다. 내가 위로라도 해줘야지.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음성 사서함도 남겼는데, 연락이 없어. 말리는, 그래, 어차피 칼 집 여기 앞인데, 그 셰퍼드도 곧 죽는다는데, 한 번 더 보자. 하고 말린이 자기 딸이랑 칼의 집으로 갑니다. 그게 오후 2시쯤이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현관문이 열려 있더래요. 아니, 왜 문이 열려 있지? 왜 뒷마당에 있나? 쓰레기 버리러 나갔나? 근데 집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 말리는 그냥 딸 미셸이랑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오후 5시가 됐어요. 햄은 화가 났죠. 세탁기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아이, 이 양반이 어딜 간 거야? 왜 연락을 안 받아? 집에 왔는데 집에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래서 팸은 말린에게 연락을 합니다. 원래 다 친한 사이니까. 말린, 오늘 내 남편 못 봤어? 아니, 아침에 세탁기 오는데 집에 없어서 받지도 못하고 어디 갔나 몰라? 말린은, 아니, 칼이 아직도 안 돌아왔어?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집에 갔는데 안 보이던데? 어디 저기 읍내라도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둘이서 통화를 주고받는데 갑자기요. 우당탕탕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뚜뚜뚜 전화가 끊어집니다. 말리는 팸! 여러 번 불렀는데 답이 없어요. 다시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말리는 이거 뭔 일 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얼른 딸 미셸이랑 같이 이제 칼 부부의 집으로 갔어요. 운전해서. 이제 갔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게 뭐였냐? 팸의 차. 분명히 차고 앞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차가 불에 탄 거예요. 말리는 똑똑똑
"팸! 팸 안에 있어?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답이 없어요. 근데 문을 여니까 또 열리더래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하고. 딸 미셸이 먼저 문을 살짝 열었는데 고개만 딱 내밀었어요. "엄마, 이 집 좀 이상한데?" 말리는 밖에서 "칼! 팸!" 근데 무섭잖아요. 분명 팸이 전화로 비명을 막 질렀는데 걱정돼서 찾아오니깐 조용한데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되나 싶고 등골이 오싹해지더니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나갑니다. 뭔진 모르지만 직감이 이 집에서 나가 달라는 그런 기운이 느껴졌대요. 자, 그리고 말린과 미셸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911에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미국인데 신고 정신 투철하기로 유명한데 근데 또 뭐 시골 마을은 다른가? 뭐 그들만의 룰이 있나요?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다음 날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옆집 애들까지 같이. 그러니까 말리는 너무 당황해 가지고 경찰 제보 보고서 막 빨리 경찰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럼 팸과 칼 부부 또 이웃집 아저씨 에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팸은 57세고요. 펜브록 옆 동네에 홉킨즈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한 은행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칼은 59세, 퇴역한 군인이에요. 공군, 육군 두 군데 모두 다 근무한 경력이 있고 1990년대에 걸프전에 마지막으로 참전하고 퇴역했습니다. 이후엔 와이프가 돈을 버니까 칼은 오래된 집 고치면서 좀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옆집 아저씨 에드는요, 부부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50대 후반. 에드의 직업은 피아노 강사이자 재즈랑 락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집에 칼의 취미가 기타였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 한쪽은 기타 치고 한쪽은 피아노를 치니까 뭐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또 에드의 집도 거의 뭐 100년 된 하우스였습니다. 짬짬 이거 수리할 때도 아저씨들 둘이 같이 모여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둘이 친하게 지낸 거예요. 거의 매일 밤 한 10시, 11시까지 맥주 한잔 하면서 뭐 띵가띵가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참고로요, 피해자 3명 모두 전과가 없고요. 지극히 평범하고 이웃 주민들하고도 잘 지내는 아무런 문제 없는 주민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죽인 걸까요? 11월 20일 피해자 3명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이에요. 경찰은 또 다른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누구 집일까요? 바로 팸과 칼의 앞집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집. 노란 집이라고 부를게요. 집주인은 크리스찬 마틴이라는 사람이고요. 칼이랑 마찬가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킷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거든요. 근데 킷의 집은요, 그냥 경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한 게 아니에요. 펜브록 역사상 처음으로 수화팀에서 들어와서 꼼꼼하게 다 훑어보고 가요. 어떻게 된 일이냐? 경찰은요, 어제 칼의 집을 수색을 할 때 그 집에서 발견된 서류가 한 장 있었습니다. 칼 책상 위에서. 내용은 군사재판 증인 출석 소환장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재판인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을 보아하니 킷이 소송을 당했어요. 피소된 군사재판이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칼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것도 칼이 킷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찰들이 봤을 때 킷이 재판을 받는데 그 앞집에 사는 칼이 불리하게 증언을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렇게 킷의 집을 수색을 하자 22구경 권총 하나랑 소총도 하나 나오고요. 또 킷이 몰던 차에서 45구경 탄약 상자가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장화,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데 이걸 얼마 전에 신고 어디 밭에 들어갔다 나온 건지 그 진흙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경찰은 킷, 이 남자 수상한데? 킷 방에 있던 금고까지 열려고 했어요. 업체 불러가지고 출장 와서 금고 문을 다 열었는데 그 안에 45구경 글록 권총이 나왔어요. 이거 범인 맞구만. 왜냐면 팸이랑 에드 유골에서 발견된 총알이 있었는데요. 그게 22구경이었어요. 또 칼 몸에서 발견된 총알이 45구경이었어요. 이거 두 개 다 킷이 사용하는 총이네?
게다가 불에 탄 차 있죠? 그게 옥수수밭에서 발견됐는데 여긴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온통 진흙탕이었다고 합니다. 그거 밟았으니까 킷이 신던 장화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흙이 잔뜩 묻었지. 거기다가 칼에 대한 살해 동기도 있어요.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예정. 경찰은 킷을 바로 체포합니다. 자, 그런데 곧장 풀려나요. 체포된 지 얼마 안 돼서. 왜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22구경, 45구경은 흔하디 흔한 총알이에요. 심지어 사망한 칼의 집에도 칼이 쓰던 총이 22구경, 45구경 권총이었거든요. 그리고 장화는 이런 시골집에서 시골 마을에서 장화에 진흙이 묻는 게 정말 흔한 일인데 뭐 그 진흙을 막 퍼다가 감식해서 그 밭에 있는 진흙이 맞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킷이 살인범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며칠 뒤에 팸이랑 칼 부부의 집안 수색이 다 끝나고 한 열흘 뒤에 장례 다 치르고 이 집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아들 매튜랑 칼의 여동생 매튜에겐 고모죠. 다이애나가 같이 집 청소를 하는데요. 가족들도 많이 당황스러웠죠. 열심히 살던 부부인데 이제 은퇴할 때 됐고 좀 편하게 쉴 날만 남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또 경황이 없겠어요. 그래도 정리는 해야 하고 청소를 하는데 다이애나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현관문 앞에는 선반이 있었는데요. 높이가 한 성인 눈높이보다 조금 높았어요. 거기에 군번줄이 하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군번줄, 군인들 이렇게 목에 차고 다니는 은색깔 줄 알죠? 그게 있는데 다이애나는 이거 우리 오빠 건가? 하고 이름을 딱 봤어요. 근데 킷 마틴. 사망한 카리 집에서 킷 마틴의 군번줄이 나왔어요. 아니, 이 아저씨는 그 앞집에 사는 그 용의자로 잡혔던 그 아저씨인데? 또 한편으로 이상했던 게 경찰들이 이 집을 다 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놓쳤다고? 어쨌든 다이애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요. 제출했어요. 경찰은 다시 킷을 불렀죠. 앉혀두고. 아니, 당신 군번줄이 왜 사망한 부부 집에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 군번줄에 발이 달렸나? 킷은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이거 가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여기 사회보장번호도 안 써 있고 사람들이 저를 그냥 뭐 킷 이렇게 부르는 거지. 제가 어디 이름 쓸 때 공식적인 문서에 킷 이렇게 쓰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경찰도 듣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한 거예요. 또 분명 칼 집 수색을 다 했는데 안 뒤진 곳이 없었는데 저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선반에 군번줄이 있다고? 그리고요, 군번줄은 원래 금속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은단 같은 작은 구슬로 되어 있는 줄이죠. 근데 칼의 집에서 나온 건 흰색 패브릭으로 된 줄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안 맨 것처럼 깨끗해요. 마치 그 새 운동화 끈처럼. 결정적으로 군번줄이 킷의 거라면 하루 종일 메고 다니는 건데 DNA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DNA 안 나옵니다. kit도 자기 거 아니라고. 내 거 여기 있는데요? 그거 완전 짭 아니에요. 아니, 거기 왜 내 이름이 있는 걸까요? 진짜 미치겠네. 그럼 지금 억울해하는 하지만 어딘가 범인 같기도 한 킷 마틴이 누군지 한번 알아볼게요. 킷은 1969년생이고요. 당시 46살이었습니다. 직업은 미 육군 소령. 군에서도요, 능력 좋기로 유명했어요. 아파치 헬기랑 정찰기를 모는 파일럿이었거든요. 또 킷도 사망한 칼과 비슷하게 여러 차례 해외에 파병도 다녀왔고요. 이라크에 파병된 적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군인이었어요. 과거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뒀는데 이혼을 하고 2011년도 4월에 펜브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마을의 토박이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펜브록에 차로 한 30분 거리에 켄터키주 포트 캠벨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로 배정받으면서 이사를 왔고 마침 그 시기에 조앤 허만이라는 여성이랑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망한 부부 바로 앞집에 노란 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참고로 조앤은요, 킷이랑 결혼한 게 세 번째였어요. 아이도 셋이 있는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둘이 있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5식구가 노란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킷 주장에 따르면
조앤이 바람을 폈다. 너 다른 남자 만나고 난 같이 살 이유가 없어. 이혼하자. 통보를 했는데 이게 그냥 합의해서 좋게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이혼이 진흙탕 싸움으로 갑니다. 진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든요. 어느 날 조앤이 911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학대당했어요. 군인이 이럴 수 있어요? 경찰은 출동해서 조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조앤은 줄곧 저 사람이요. 저를 때리고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킷은 아니라고. 저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이 법정까지 갔어요. 둘이 주장이 완전 다르니까. 그런데 조앤이 맞았다고 하는데 뭐 병원 진단까지는 아니라도 뭐 멍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거 사진이라도 찍어둘 법한데 없어요. 그래서 킷은 무죄가 나와요. 다만 이 둘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다가는 뭔 일이 생기겠다. 서로 접근하지 마라. 양쪽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만나지 말라고. 이게 2012년도 일이에요. 둘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 3명 살인사건 벌어지기 3년 전입니다. 자, 펜브룩에 있던 노란 집은요. 킷이 구한 집이에요. 킷이 군대에 발령받으면서. 그래서 조앤은 아이들 셋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딱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때 손을 내민 인심 좋은 사람들이 앞집 부부였어요. 팸이랑 칼이 사정을 듣고 우리는 아들도 지금 나가 있고 집에 남는 방이 많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시 지내는 거 어때요? 조앤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렇게 인심 좋은 부부가 어딨어요. 근데 팸 부부는요. 집만 빌려준 게 아니에요. 식사도 같이 준비해주고 조앤이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팸이 출근할 때 아이들 직접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바래다 줍니다. 하지만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문제는 조앤이 직업이 없어요. 그동안 킷이 벌었으니까 가정주부였는데 아직 직업을 못 구한 상태에서 팸이랑 칼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낮에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집 아저씨 칼도 마찬가지인데 칼도 은퇴하고 직업이 없어요. 그냥 집에 고장난 거 있으면 뭐 뚝딱뚝딱 고치고 잔디 깎고 뭐 나무 가지 깎고 그게 일이었는데 낮에 집에 있단 말이에요. 팸 입장에서는 남편이랑 나이가 한참 어린 젊은 여성이 한 집에 있다는 건데 조앤은 42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은 또 학교에 다 갔어. 근데 뭐 팸은 남편이랑 조앤을 믿었던 거겠죠. 우리는 정 많은 이웃 주민이니까 또 그만큼 팸이 인심이 후했대요. 아유, 뭐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방 한 칸 내주는 게 별일인가? 이런 마인드? 선뜻 몇 달 살게 해줬고 나중에 조앤이 집을 구해서 나가기는 합니다. 가고 그래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인연이 끝인 줄 알았는데 조앤이 칼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이건요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부탁이었어요. 조앤은 어느 날 칼, 사실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준 퀼트 이불이 있는데요. 그거 저기 앞집에 킷집에 두고 왔거든요. 박스에 잘 접어뒀는데 급하게 나온다고 두고 왔지 뭐예요? 저는 저 집에 다신 들어가기 싫어요.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칼은 알겠어요 하고 이제 킷이랑 얘기를 해서 이불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둘게요 하고 칼이 배달을 딱 해줬는데 조앤이 그 박스를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는 거예요. 칼 있는 데서. 근데 그 박스 안엔 랩탑이 하나 들어있고요. CD가 여러 장 있는데 그 CD에 큼지막하게 군사 기밀이라고 적혀 있어요. 칼도 옆에서 봤는데 순간 움찔하죠. 칼도 퇴역 군인인데 그것도 킷이랑 같은 부대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CD를 보니까 이거 군사 기밀인데 왜 킷이 가지고 있었지? 이런 거 함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데? 이날 칼은요 이미 은퇴했지만 갑자기 뭐 직업정신이 발동한 건지 킷이 일하던 부대에 자기 동료였던 연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이런 거 발견했어. 이거 문제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연대장이요. 너 그거 FBI에 신고하고 무조건 손대 모르는 척해. 칼은 진짜 딱 그 말대로 FBI에게 킷 신고하고 모르는 척 합니다. 근데 칼이 신고할 때요. 되게 웃긴 게 군사 기밀만 신고한 게 아니에요. 옆에 조앤이 함께 있었죠. 칼 신고할 때 기왕이면 이런 것도 다 같이 신고해 주세요.
조연이 뭐 주섬주섬 뭔가 꺼내는데 자기 아이 사진인 거예요. 근데 등에 채찍으로 맞은 건지 벌겋게 학대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거 킷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 때린 거예요. 이것도 군대에 같이 신고 좀 해주세요. 참고로 킷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다예요. 기소된 적도 없어요. 만약에 조앤이 진짜 우리 아이를 킷이 때렸다. 그럼 그날 당장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적은 없어요. 킷의 주장은 완전 달랐거든요. 저는 아이 때린 적도 없고요. 저 여자가 저한테 위자료 많이 받으려고 모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군사 기밀이 나와 있으니까 킷은 이제 기밀 유출한 죄로 기소가 됐어요. 군인 신분은 유지하면서 재판을 기다렸어요. 이 재판이 질질 끌면서 한 2년이 지났고 그런 동안에 조앤이랑 킷이랑 또 그거 신고했던 칼 이렇게 셋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2015년 12월에 첫째 주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재판에는 신고자 칼이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증언하기 2주 전에 칼이 죽은 거예요. 살해당했어요. 지하실에서. 경찰이 봤을 땐 이게 우연인가? 킷은 전 와이프 조앤에게 모함을 당했다라고 줄곧 주장을 했는데 마침 조앤 옆에 있던 칼이 내가 군사 기밀 유출한 거라고 또 아이들 때린 거라고 증언을 해주겠다고? 그것도 칼이 전직 군인 아니에요. 전문가인데? 킷은 나 이러다가 나 불명예스럽게 잘리는 거 아니야? 경찰은 너 그래서 칼 죽인 거지. 증언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무 분해서 살해 동기라고 봤어요. 그러면 칼의 와이프 팸이랑 옆집 아저씨 에드는 왜 죽였을까요? 아, 목격자였구만. 칼 죽일 때 마침 그 옆에 있어가지고 에드까지 죽였네. 경찰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킷의 체포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까 뭐 총이랑 총알, 흙 묻은 장화 뭐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이건 충분히 군인들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과학적인 증거도 없어요. 칼의 집에서 뭐 킷, 지문이나 뭐 혈흔 DNA,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나왔는데 무엇보다 킷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오전 한 10시쯤에 팸이 칼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 양반 세탁기 온다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전화를 안 받았어요. 비슷한 시각에 이웃주민 말린도 찾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대략 그날 오전에 칼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시간에 킷은 부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칼이 오전에 살해됐다라는 증거는 또 없어요. 오전에 연락이 안 됐을 뿐이니까. 근데 이것 말고도 킷에겐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킷은 이제 하루 종일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킷 집에는 CCTV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하우스는 보통 앞문, 뒷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킷은 앞문은 걸어 잠궈두고 아예 열지도 못하게 해두고 뒷문만 이용했어요. 이건 경찰도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뒷문을 비추는 CCTV가 한 대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 11월 18일 오후 5시 15분에 킷이 일 마치고 부대에서 쭉 근무하다가 5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뒷문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후에 그는 7시 24분에 다시 뒷문으로 나오는데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5분 만에 사람이 살해했다는 건데 이게 뭐 말이 되나? 그리고 킷 집 안에는요,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새로운 여친, 로라. 킷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고 잠시 밖에 나간 건 5분 동안 나간 건요.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뒷문으로 나왔다가 별일 없네? 하고 들어갔다. 대신에 한 가지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앞문으로 나갔다면? 그러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겠지. 또 여자친구 로라가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대준 거라면 그럼 어쩌면 살인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해요. 킷은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의심받지 않고. 그러니 처음에 킷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를 했는데 금방 풀려난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켄터키주 경찰은 아무리 봐도 킷이 한 짓 같은데. 킷 말고는 용의자가 없는데?
계속 마을 사람들 상대로 뭐 탐문도 하고 평소에 킷이 어땠냐 물어보고 다른 범인은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이웃 주민들은 한결같이 "아 그럴 사람 아닌데요. 킷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또 킷이 군사 재판 받게 되면서 그 기밀 유출 막 이런 걸로 소송당하고 또 살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 킷 괜찮냐."고. "당신 막 멘탈 털린 거 아니야? 괜찮아?" 물어볼 때마다 킷은 "전혀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군사 기밀 그건 조앤이 저 모함하려고 칼이랑 함께 꾸민 겁니다." 되게 당당했대요. 그리고 예전에 조앤이랑 이제 부부일 때 조앤도 군부대에 자주 들락날락했대요. 킷이 근무하는 방에. 그래서 뭐 보안이라든지 군사 기밀 유출 뭐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킷 모함하려고 조앤이 훔친 거다. CD, 데스크탑 그런 거 훔쳐다가 할머니 이불 박스에 넣어뒀는데 칼이랑 작당하고서 그 이불 박스 열어 가지고 막 이런 게 나왔네." 하고서 신고까지 한 거다. 이건 킷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진짜 저 모함당한 거고요. 잘 해결될 거예요. 걱정도 안 해요. 저 변호사도 구했고 아휴 뭐 최악은 단순 징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되게 편해 보였다는 거예요. 또 조앤이 주장하는 뭐 아이들을 폭행했다. 그 사건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적도 없고요. 증거도 없고 예전에 조앤이 저한테 맞았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저 무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 여자랑 아이들 때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물은 킷과 조앤입니다. 사실 조앤은요, 비밀이 좀 많은 여성이에요. 어떤 비밀일까? 그리고 그거 결혼할 때 킷은 알고 있었을까요? 킷은 기밀 누설로 소송당했을 때 사립 탐정을 찾아갔어요. 메리 마틴스라는 탐정입니다. 자, 그때부터 메리가 조앤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봤더니 참 구린 구석이 많은 거예요. 일단 조앤이 돌돌싱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돌돌돌싱. 근데 조앤은 주변 사람들, 킷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첫째 남편이랑은 이혼한 게 아니라 사별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빠는 목재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이거 거짓말. 탐정 메리가 조사해 보니까 오레곤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데? 근데 왜 멀쩡한 아빠를 죽여요? 또 두 번째 남편은요. 이 남자가 자기를 때리고 특히 아이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했다. 범죄자다라고 말했거든요. 메리가 이 사람도 추적해 보니까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고요. 경찰에 신고된 적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두 번째 남편이랑 이혼을 안 했어요. 법적으로 유부녀인데 킷이랑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이중 결혼을 한 거예요. 예전에 다른 사건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은 주 단위로 법이 운영되니까 그래서 혼인 신고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따로 관리가 됩니다. 물론 모든 주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게 불법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고서 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한 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 신고할 때. 대신에 뭐가 있냐면 혼인 신고할 때요. 그 서약서에 "나는 다른 주에서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서명을 하거든요. 그걸 믿고 공무원이 혼인 신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허위로 작성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메리가 조사해 보니까 조앤이 두 번째 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아이들 다 데리고 킷이랑 재혼했어요. 킷은 몰랐다고 합니다. 군인으로 일하면서 생활비 다 벌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결혼 생활 한 1년 했을 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킷, 네 와이프 바람핀다?" 상대는 바로 여러분도 예상 가는 앞집 남자 칼. 자, 이것도 지금 칼이랑 팸이랑 뭐 다 사망한 상태라서 이게 정확히 공식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어요. 탐정 메리가 조사를 할 때 마을 사람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한둘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 걔네들 유명했죠. 둘이 같이 차에서 그러는 거 네, 다 봤습니다. 우리 동네 좁아서 척하면 척이에요. 결정적으로 메리가요, 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인터뷰 좀 하자고. 이제 칼 집에 찾아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조앤이랑 아이들이 쫓겨나서 앞집에 팸이랑 칼 부부 집에 얹혀 살고 있을 때예요. 메리는 자기 동료 탐정이랑 함께 찾아갔어요. 칼을 만났어요.
질문은 동료가 먼저 했습니다. 칼, 당신 여기 군부대에 조앤이랑 뭐 불륜인 거 소문 다 났던데요? 그러니까 칼이 차분하게 오케이? 편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탐정이 당황했어요. 그렇다고요. 칼은 so what? 뭐 어쩌라고요? 사람들이 당신 가지고 그 별의별 이야기 다 지어낼 수 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e information that the Army has is the fact that apparently you were having an affair with Joan. Okay, Okay, that's what they have. so what? If you're having an affair with the woman that's involved in this The situation, thing is, everybody's going to make that out to be what they will. and it's fine. 불륜 소문난 게 뭐 잘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칼이 막 화를 내면서 나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탐정 이제 메리도 질문을 하는데 아니 당신 조앤이 이중 결혼인 거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랐나 봐요. 칼이 좀 놀래가지고 당황하면서 막 이렇게 허탈하게 웃는데 메리가요 단단히 경고를 합니다. 칼, 조앤은 남자들 이렇게 이용하는 거 좋아해요. 당신이 다음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칼은 뭐 대수롭지 않게 약간 짜증난다는 말투로 그럼 그때는 조앤이 알아서 대가를 치르겠죠? 이러다가 칼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물론 누가 저지른 일인지는 모릅니다, 아직. 실제로 조앤이랑 칼의 불륜은요, 뭐 사실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목격한 사람도 정말 많았고 그 중에는 마을 대표, 이장님이자 경찰관 마크 코퍼트도 있었고요. 집수리공 켄, 또 킷 옆집에 사는 빌리라는 남자도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경찰 마크가 목격한 게 뭐였냐면 마크는 칼이랑 친해가지고 칼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오다 들리고 가다가 들리고 어느 날 불쑥 칼 집에 들어갔는데 어이 칼 부르니까 뭔가 우당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칼이 내려오더래요 2층에서. 근데 옷을 다 벗고 얼굴은 벌게가지고 허리에 수건 하나 딸랑 걸치고 계단 내려오는 거예요. 마크는 딱 봐도 알죠. 느낌이 오죠. 조앤이랑 그러고 있었구만. 대놓고 물어보진 못하고 이제 칼 몸에 보니까 금발의 헤어가 이렇게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몸에. 야, 칼, 너 몸에 그 머리카락이 좀 많다? 넌지시 얘기하니까 나 개랑 벗고 있었어. 개털이야, 개털.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조앤이랑 한 거 걸릴까 봐. 걔랑 그랬다고? 말 못하는 걔는 뭔 죄예요? 자, 이렇게 탐정 메리의 수사로요. 조앤에 대해서 이제 킷이 몰랐던 거, 그동안에 조앤이 감췄던 거, 거짓말한 거 쭉 밝혀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킷이 조앤을 고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중 결혼죄로. 조앤 이걸로 유죄받았어요. 머그샷도 있어요. 그리고 킷은 메리랑 칼이 대화 나눈 거, 그 녹취한 걸 딱 듣고서 그래 이제 칼 저 양반도 조앤 정체를 알게 됐을 거야? 그럼 재판에서 조금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거 살인사건 벌어지고 나서입니다. 혹시나 조앤이 칼이랑 그 와이프 팸이랑 그 옆집에 살던 애들까지 살해한 게 아닐까? 왜냐면 칼은 조앤이 조금 이상한 여자네? 이 얘기 듣고 나서 헤어질 준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막 둘이 싸우다가 뭔 일이 생겼나? 그 과정에서 아내 팸도 뭐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셋이 지지고 볶다가 옆집 아저씨가 출동을 했는데 다 같이 그렇게 싸우다가 조앤이 총으로 사람들을 죽인 거 아닐까? 이런 추정도 했습니다. 암튼 이 살인사건은요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킷이 체포가 됐는데 풀려났으니까 그 뒤에는 뭐 아무런 용의자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사건 한 달이 지났을 때 12월 31일이었어요. 조앤이 동네에 있는 AT&T 스토어에 찾아온 거예요. AT&T는 미국에서 큰 통신사입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들어왔는데 직원에게요. 저기 휴대폰 좀 이거 락 걸려 있는데 좀 풀어줄 수 있나요? 점원은 아니 아무나 풀어줄 순 없죠. 그래서 휴대폰을 조회를 해봤는데 소유자 팸 필립스, 현재 가입 상태 취소 사유 사망. 시스템에 딱 떠 있는 거예요.
아니, 조회는 죽은 사람, 그것도 살해된 사람, 휴대폰을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직원이 당황해가지고 차분하게 말해요. 저희 업무 규정상 지금 이 상황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911에 신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조앤이 동공 지진을 일으키면서 막 아이들 데리고 황급히 매장을 불이 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CCTV에 잡혀 있어요. 경찰은 조앤 찾아갑니다. 일단 출동했으니까.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아니, 팸의 휴대폰을 당신이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궁을 하는데 조앤은 당당해요. 아니, 내가 용의자도 아닌데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용의자는 키신 거 몰라요?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러면 경찰은 지금 조연이 너무 수상하니까 어떻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게 된 건지, 왜 락을 풀려고 한 건지 그런 거 조사해야 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니 의심스러우면 한번 불러서 대화라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또 사건 당일에 너 뭐 했냐 알리바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조회는요 단 한 번도 인터뷰를 받거나 뭐 소환되거나 압수수색 받은 적도 없어요. 시간은 흘러서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팸이랑 칼의 부부 아들 매튜, 또 매튜의 고모 다이애나가 이 집 데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왜 칼이 발견된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 있죠. 거기서 한 1m 떨어진 곳에 청소하고 있는데 뭔가 반짝하는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다이애나는 주워서 매튜에게 보여줬어요. 뭐야? 뭐 같냐? 보니까 딱 봐도 탄피. 45구경 탄피였습니다. 칼 부검했을 때 몸에서 나온 총알이 45구경 총알이었거든요. 경찰에게 얘기해서 바로 회수해 가는데 경찰은 이번에도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초반에 우리가 분명히 구석구석 다 확인을 했는데 왜 이제서야 탄피가 나오는 거야? 예전에 군번줄도 그렇고 좀 이상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방송사에 제보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경찰 아니고 방송사에. 내용은 킷의 집을 수색해 보세요. 정말 이상합니다. 익명으로 남긴 전화였는데 이거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굴까? 왜 킷의 집을 수색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자? 이런 전화를 할 여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 와중에 킷의 군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6년 5월에 앞서 칼이 제보했던 또 조앤이 자기 할머니 클팅 이불 상자에서 발견했다고 했던 그 군사 기밀 건이었어요. 그리고 조앤의 아이들을 폭행했다라는 죄로도 재판을 받습니다. 뭐 증거 없는데 아무튼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판결은 경범죄로 유죄, 징역 3개월. 원래 이게 상당히 중한 범죄란 말이에요. 중범죄. 근데 경범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앤이 아니 내 아이가 맞았는데 저거밖에 안 나왔다고?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항소까지 하거든요. 왜 그렇게 전 남편이 중범죄로 처벌받길 바랬냐. 진짜 조앤의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강한 처벌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킷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저 여자 저거 보상금 노리고 난리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징역 3개월도 억울해요. 미국에서는요,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중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그 피해자에게 나라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해요.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위로금인데 그걸 노린 게 아니냐. 킷은 억울했어요. 결국엔 조앤이 항소까지 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됩니다. 자, 이렇게 킷은 결국 잘렸어요, 군대에서. 징역 3개월 받고 이제 깜빵 생활까지 하고 나왔는데 비행 조종 경력이 있으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파일럿으로 취업을 해요. 당시 여자친구 로라랑 또 로라 아이들 둘 데리고 내가 이 포딱지만한 펜브록은 다신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가 버렸어요. 당시에 여자친구 로라는 킷을 믿은 거죠. 깜빵도 갔다가 뭐 아이들을 폭행했다 뭐 이런 혐의도 있긴 하지만 그가 진짜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아이들 데리고 같이 살지 않겠죠. 로라는 킷은 누굴 해칠 사람도 아니고요. 저한테 하는 거 보면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맞았으면 맞았지 여자 때리고 그런 남자 아닙니다. 네, 그렇게 남자친구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3명이나 살해가 됐는데 그 살인마가 지금 밖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그 마을 주민이라면 인구 고작 7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살인마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주민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팸이랑 칼의 아들, 또 다른 가족들, 옆집 남자, 뭐 에드는 뭐 아무런 구설수 없이 조용히 살던 남자인데 어쩌다가 그런 변을 당했을까. 결국에는 가족들이요, 한 10만 불, 1억 5천만 원 정도 보상금을 걸고 제보도 받습니다. 이러다가 사건 미제된다고 뭐라도 제보해주세요. 또 아들 매튜가 담당 검사를 계속 찾아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검사가 판사가 돼가지고 수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자 매튜는 켄터키주 검사장에게 편지 막 수십 통을 써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의를 구현해주세요 이제 얘기하니까 답장도 받아요. 검사장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1년, 2년, 3년, 4년이 흐르면서 수사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잊혀지고 있을 때쯤 1919년 5월 10일이었어요. 사망한 부부의 아들 매튜가 전화를 한 통 받는데요. 이 번호는 익숙한 번호인데? 검찰청 번호. 전화 받자마자 다급하게 매튜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루이빌에 있는데요. 총 가지고 있어요? 네, 저 총 있는데요. 그럼 당장 총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요. 차 타고 평소에 안 가던 곳으로 가세요. 차에 타자마자 나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진짜 검사예요. 보이스피싱 아니고. 매튜는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총을 챙겨서 도망가래? 오두루두 떨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검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하는 말이 매튜 잘 들으세요. 지금 킷을 용의자로 체포할 겁니다. 근데 킷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루이빌에 있어요. 킷의 근무지는 또 사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매튜가 살던 곳은 켄터키 루이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로 온다고? 킷이? 아니 뭐야, 그럼 킷이 진짜 범인이었어? 살인마였어? 근데 지금 체포되기 전에 날 만나러 오는 거야? 날 죽이려고? 매튜는 차로 1시간 반을 달려서 신시내티까지 가요. 가서 호텔 잡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킷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부기장이었거든요. 하는 일이 맨날 비행기 타고 미 전역을 다니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그날요 우연히 매튜가 살던 루이빌이 킷의 스케줄이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 스케줄표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일부러 킷이 매튜를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에 4년 넘게 미제로 사건 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킷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경찰이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킷이 피해자의 아들 매튜가 사는 동네로 이동을 해? 이거 매튜 해코지하러 가나 보다. 그런 줄 알고 저 난리를 피운 거예요. 킷이 루이빌에 가기는 했죠. 비행기 타고 다른 기장님이랑 승무원이랑 다 같이 간 거죠. 킷의 스케줄은요. 매튜가 도망갔던 그날 밤에 루이빌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몰고서. 또 킷은 체포영장이 나온 줄도 모르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루이빌 공항에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공항 게이트에 쫙 깔려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데서 살인 용의자로 체포가 됐어요. 비행기는 캔슬. 이렇게 킷이 4년 만에 팸이랑 칼, 또 그리고 옆집 애들을 살해한 혐의로 또 방화 강도 증거인멸죄로 기소가 됩니다. 이게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검찰이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느낌. 그래서 킷을 불러다가 조사해도 되고 아니면 체포를 해도 좀 조용히 살짝 불러서 잡으면 되는데 그 공항 게이트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자회견. 우리가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발표를 하는데 시민들은 조금 의문인 거예요. 4년 만에? 그럼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 뭐 DNA가 나왔나? 근데 4년 동안요 수사에 진전도 없었고 뭐 다른 용의자를 체포한 적도 없었고 뭐 아무런 발전이 없었거든요. 시민들은 그럼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뭐 그동안 비공개로 수사했나 보다. 그럼 새로운 증거가 뭘까? 없어요.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증거가 뭡니까? 검찰은 지금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기자회견을 왜 했지? 킷과 그의 변호인 톰은 완전 검찰을 맹렬히 비판했어요. 데이트라인이라는 다큐 인터뷰에 나오거든요. 변호사 톰이
제가 켄터키주 이쪽에서 경찰들, 검찰들 너무 잘 아는데요. 증거도 없이 그냥 촉이 오면 바로 체포하고 봅니다. 아니, 잡혀온 사람들 대부분 살인사건 경험 1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킷이 정치에 희생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정치 이슈를 끌어들였냐면 유가족들, 특히 매튜랑 다이애나가 켄터키주 검사장에게 계속 편지 쓰고 막 항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장이 켄터키 주지사 후보가 됐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의기양양하게 내가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체포하고 딱히 새로운 증거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기소한 거 아니냐. 보여주기식 정치를 한 거다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검사장 지금 주지사 당선됐고요. 앤디 비슈어 주지사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킷이랑 변호인은 우린 자신 있다.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요. 정황 증거조차 뭐 킷을 살인마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검찰은 킷이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킷은 군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 눈을 요리조리 피해서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칼을 죽일 목적으로. 부부의 집에 갔는데 마침 칼이 야외에서 데크 위에 있네? 그 모습을 보고 45구경 권총으로 탕탕탕탕 5발을 쐈다. 킷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비밀의 공간 지하실로 칼의 시신을 질질 끌고 내려갔는데 거기 안에 벽난로가 있대요. 거기 장작이랑 뭐 박스랑 불에 탈 만한 것들 다 가져와서 칼 시신에 불을 붙인 겁니다. 증거인멸하고 도망가려고. 가는 길에 바닥에 있는 피는 뭐 열심히 닦았는데 완벽히 지울 수 없었겠죠.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빨리 부대로 돌아왔어요. 알리바이 만들어야 하니까.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5시 반쯤에 집에 도착합니다. 슥 앞집을 봤는데 원래라면 지하실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아씨 지하실 불이 꺼졌나? 그럼 내 DNA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다시 불을 붙이러 칼의 집으로 살금 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와 있네? 이런 곤란한데? 그냥 팸도 죽여버리자. 마침 팸은 그 순간에 친구 말린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탁탁 가슴에 총을 2발 맞았어요. 그래서 전화기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던 거죠. 팸의 혈흔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애드가 총소리를 듣고 팸, 칼 찾아온 거예요. 결국엔 옆집 살던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드까지 살해했다. 킷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신 어떻게 할까? 일단 집에 갔어요. 가서 집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다시 앞집으로 와서 팸의 차에 팸이랑 애들을 태우고 옥수수 밭으로 갑니다. 거기서 방화를 저질렀다. 원래라면 먼저 사망한 칼도 태우고 싶었는데요. 이미 너무 오래된 거예요. 사후 경직이 벌써 시작된 거지. 그래서 지하실에 그대로 두고 다른 2사람만 차에 태워서 유기했다.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킷의 알리바이가 없어야 돼요. 그는 하루 종일 군부대에 있었고 저녁엔 여자친구 로라랑 있었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게 다 거짓이라고 본 거예요. 문제는 물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킷이 범인이 아니냐라는 증거도 없어요. 근데 정말 킷이 억울하게 모함당한 거라면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야, 너 사람 죽였지? 체포를 했는데 너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봐. 이렇게 묻는다면 충분히 용의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킷은 계속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정에서 검찰이 깜짝 증거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킷 휴대폰을 포렌식한 데이터였어요. 여기 뭐가 있었냐면 킷이 밤 11시 반쯤에 알람을 설정했거든요. 알람이 새벽 1시 10분에 울리게 했는데 그 노래가 탑건 주제곡이에요. 수사팀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킷이 영화 주인공 된 것 마냥
사건 음악을 들으면서 깨어나서 팸이랑 에드의 시신을 태우러 간 거 아니냐? 킷은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저는 매일 1시 10분에 일어나는데요. 우리 집에 등유난로가 있는데 그거 계속 켜놓고 자면 아니 덥기도 덥고 기름도 닳고 새벽에 그거 깨려고 맞춘 겁니다. 그리고 검사 측 증인도 한 명 데려와요. 증인 누구냐면 범행 며칠 전에 팸이랑 이제 에드가 불에 타기 며칠 전에 옥수수 밭에서 킷을 봤는데요. 목격자였어요. 농장에서 일하던 제임스 매틀록인데요. 밤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저 멀리 킷이 서 있었다. 그때 노란색 셔츠랑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검사는 이걸 또 어떻게 말하냐. 킷, 당신 그때 왜 거기 있었어요? 범행 장소 물색하러 온 거 아니에요? 킷은 거긴요. 제가 강아지 데리고 자주 산책하던 곳입니다. 이보세요, 제임스. 그때 내가 강아지 데리고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제임스는 글쎄요, 강아지가 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이 증인 제임스랑요, 킷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대요. 킷이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그 남의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제임스가 엄청 뭐라 했대요. 그래서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도 법정에서 증인석에서도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저 킷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임스가 킷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아니 진짜 만약에 킷이 며칠 전에 옥수수밭에 갔어요. 강아지랑 산책하러 갔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살인 용의자가 될 수 있나? 킷은 제일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전 와이프 조앤을 좀 불러주세요. 분명히 이 사건 조앤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사망한 칼이랑 불륜이었어요. 근데 조앤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증인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거든요. 나는 법정에 나가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재판부가 아예 안 불렀어요. 그러니 킷은 더 답답한 거예요. 이거 다 조앤 짓이다. 당당하면 나와야지. 왜 숨어 있어요? 무서워서 그런가? 오히려 조앤에게 살해 동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증거도 없으면서 절 이상한 놈으로 몰고 여기저기 방송사랑 인터뷰는 하면서 왜 법정에는 안 나오는 거냐. 킷의 주장은 뭐였냐면 왜 조앤을 걸고 넘어지냐면 조앤이 나에게 위자료랑 군사재판에서 내가 중범죄를 받으면 그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웃 주민들 다 죽여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내연남, 칼은 나중에 그 사립탐정이 다 폭로해가지고 조앤이 어떤 여잔지 알게 됐죠. 그래서 조앤이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뭐 그 과정에 싸움이 있었고 또 와이프도 알게 되고 옆집 남자가 말리다가 일이 커진 거 아닌가 뭐 그런 가능성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증거는 없어요. 킷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조앤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앤에게 수상한 정황이 있긴 하죠. 특히 그 AT&T 죽은 팸의 휴대폰을 왜 들이민 거예요. 이건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조사도 안 받았어요. 법정에서 검사는 조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없습니다. 기소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참 이상하게도 조앤에게 유리한 발언만 하죠. 검사는 킷이 무조건 범인이다. 아니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킷의 운명은 배심원에게 달렸습니다. 그 결과 3건의 살인에 대해서 유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좀 답답하죠? 저도 좀 고구마 많이 먹은 판결이기는 한데 아니 참 그렇다고 킷 말고 다른 누가 범인일까? 조앤이 정말 사람을 죽였을까? 여자 혼자 3명이나?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어쩌면 정말 다른 인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명확한 건요. 이 켄터키주 경찰 수사가 좀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조앤 조사 안 한 것도 그렇고 이 킷 기소한 것도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했나 몰라.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 무고한 사람을 잡아 넣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